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네,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직업을 구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겠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정균승 작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저자가 비슷한 내용의 직업 선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시장성 있는 일을 고려하라고. 이 중에서 위의 세 가지는 당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 항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 경험에 기대서 해시태그 달기라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SNS에 다는 바로 그 해시태그요. 당장 고민해야 하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부터 적용해 봅시다. 항목별로 10가지의 해시태그를 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10가지, 하고 싶은 일 10가지, 잘하는 일 10가지. 자, 꼭 10개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다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책 읽기보다는 여행 에세이 읽기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30개 정도 해시태그를 달면 그 중에서 공통된 해시태그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묶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묶음들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진로의 방향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좋아하는 일에 여행 에세이 읽기가 있는데 잘하는 일에 수다 떨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여행 에세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성 있는 일은 당장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채워 넣도록 합시다. 저도 틈날 때마다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뉴스를 꾸준하게 보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집니다. 왜? 초등학교 때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선생은 굉장히 보람 있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런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 때에는 보고 자란 것이 선생님을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한정되고 그 안에서 롤모델을 찾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정보, 넓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외국을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은 다른 세상이 어떤지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아,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겠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새로운 정보를 배워야만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쭉 정의를 골라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과 내 열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시된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가와 청취자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화를 건 청취자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불평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 비스코트라는 이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글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청취자가 지금은 글 쓸 시간이 없거든요 라고 다시 불평을 하면 비스코트는 지금 당장 시작하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매일 쓰고 주말에도 쓰고 휴가 때도 쓰고 그저 쓰고 또 글을 쓰라고 비스코트는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가도 글 쓸 시간이 더 필요하면 반나절만 근무하는 직장으로 옮겨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모든 시간을 글 쓰는데 소모해 봐야만 직장 그만두는 것을 생각할 자격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골랐습니다. 그 일들이
직업이 될 수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당장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영화 감독이 꿈인데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없지만 친구들과 단편 영화는 만들 수 있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유튜브 콘텐츠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속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상담했던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공모전에 응모해봐라. 바로 그 공모전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진실된 열정인지, 나아가 그 분야가 여러분들의 직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남은 재학 기간 동안 열심히 공모전에 응모해 보는 것도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대학은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아실현이 꼭 성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아실현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는 명사에서 동사로의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일본의 광고 마케팅 기업 전략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의 어떻게 나의 일을 찾을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견해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구분하라고 제안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는 자신의 동경과 세간의 평가에 기반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태도이고요. 무엇을 하고 싶은가는 자신이 하고 싶고 해서 즐거운 일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또 그는 만약 세간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 어떤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다면 언제고 세상의 평가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동경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 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견해라고 판단합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왜 고등학교 때보다 글을 쓰지 못할까요? 이런 질문은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쳐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보다 글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입시 준비를 할 때보다 글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글을 쓰고 싶어서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이 뒤바뀝니다. 좋은 글이 아니라 문예창작과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문예창작과에 합격하고 나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목적이 있을 때에는 힘이 났는데 목적이 사라진 뒤에는 열심히 글을 쓸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작 문예창작과에 들어오고자 했던 이유는 잊어버린 거죠. 사실 등단에 대한 인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작품을 쓰려고 등단을 준비하는 건데 막상 등단하고 나니 목표를 잃어버리고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본래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문예창작과와 등단은 글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뤄야 하는 유일한 목적은 좋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죠. 과정과 목적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 글을 쓰는 겁니다. 어떤 글을 쓸까요? 그래요. 좋은 글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내가 썼던 글과 비교하세요. 우리가 지금 쓰는 글은 이전에 썼던 글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직업이란 우리가 평생 수행해야 할 자기만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곧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즉 행복에 대한 추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모색이라는 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 행복은 나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혼자 고민한다고 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길라잡이가 필요한 법이고요. 결코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함께 독서 클럽을 진행하면서 호응이 좋았던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요. 많이 알려진 책인데 크게 5가지 주장이 핵심입니다. 트라우마를 부정해라.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세상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라. 저자는 일본 사람이지만 프로이드, 융과 함께 현대 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을 쉽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다른 강의에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 과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억지로 미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아도 괜찮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의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내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서 클럽을 학생들과 함께 운영할 때 많이 동감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진로 모색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의 진로 모색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강의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먼저 스펙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 우리 문예창작과 졸업생의 진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펙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을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